그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7월 8월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과학 토크였는데 팟캐스트로 제목이 이거였어. 함dem비어보는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날은 특수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이날은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말로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참 고생스러웠는데 이때 아인슈타인 여자 얘기를 좀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없나? 뭐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1879년인데 잘못 썼네. 1879년에 태어났어요. 맥스웰이 죽던 해. 그때도 얘기했지만 1879년 화이트데이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5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잡고, 그러니까 보통 천재는 3살 때 뭘 하잖아. 그죠? 동양의 천재들은 3살 때 천자문을 떼요, 보통. 서양의 천재들은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히라버를 떼고 이제 막 이러던 때죠. 음악 천재들은 바이올린을 처음 잡는 게 3살이고, 골프 천재인 타이거즈가 골프채를 처음 잡은 게 3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5살 때 바이올린을 잡았으니까 바이올린 천재는 못 되는 거지.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뭐 이랬고 해서 선생님 쫓아내고, 레슨 선생님을. 그리고 미넨에서 이 김나지움, 뭐 초등학교죠. 거기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대요. 이게 막 강압적이고 막 한국이랑 비슷했나 봐. 그래서 별로 잘 적응도 못하고 중퇴하고, 이 무렵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아버지하고 그쪽 형제들이 뭐 전기 사업을 막 이렇게 하던 때였어요.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다가 계속 실패해. 집안은 좀 되다가 실패하고 뭐 미넨, 이때도 그래서 미넨에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옮겨가고 그랬어요. 무슨 전기 뭐 설비 4억 건 따내고 이러는데 거기 이제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가족들은 다 이탈리아 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혼자 남아서 김나지움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혼자 다니기도, 어린 나이에 혼자 있기도 그런데 김나지움에서도 막 갈구고 이러니까 되게 다니기 싫었는데 여차저차해서 하여튼 거기 나와서 이제 그 가족들은 이탈리아로 간 게 이제 이때고, 95년에 쥐리 공대 시험을 봐요. 이게 16살 때죠, 그죠? 16살 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79년생이니까 그 연도에다가 1을 더하면 나이가 돼, 대략. 그죠? 95년이니까 이게 이제 16살인 거예요, 나이로 치면. 취리 공대가 이게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이류 대학.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옛날에 있던 그 뭐 전문대학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학교 선생님 이렇게 막 그 길러내는 게 뭐 주목적인가 막 그랬던.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하고 물리는 잘했는데 뭐 다른 인문계 과목이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뭐 지금 넣어줘도 상관없지만 너 그래도 1년간 재수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스위스에서 재수를 합니다. 그래도 16살 때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 16세면 고등학교 갈 나이죠, 그죠? 아무튼 이 재수했던 곳이 어디냐면 뭐 스위스 아라우라는 데 있는 아르가우 주립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하숙을 해요, 하숙. 그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면 그 아르가우 주립학교 선생님, 요스트 빈텔러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하숙을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그 입학을 하는데, 그때 독일 국적 포기해요. 병역 떼려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군대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그래서
병학 안 가려고 이제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그거 없이, 국적 없이 몇 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살고, 그해 9월에 다시 이제 시험 봐가지고, 쥐리 공대에 합격을 하고, 17세 때, 만 17세 때, 그때 이제 뭐 빛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한 거죠. 그 문자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빛의 속도하고 같이 가면서 빛을 보면 얘가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때 만난 친구 중에 그 그로스만이라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친구가 나중에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하는데도 되게 도움을 또 많이 줬던 그런 친구고, 뭐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죠? 비슷하죠? 안 그런가 요새는? 뭐 아인슈타인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1900년에 이제 쥐리 공대를 졸업하고 뭐 첫 논문을 이때 쓰고, 1901년에 스위스 국적을 얻었는데, 스위스 국적을 얻으니까 스위스에도 이제 또 군 문제가 걸려. 근데 이때는 요때 이제 그 캠퍼스 커플이었던 밀레바 마리치가 그 임신을 하게 돼요. 밀레바 마리치 하여튼 캠퍼스 커플이었고, 그래서 이때 그 평발하고 정명료 이걸로 이제 스위스 군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1902년에 그 베른 특허청 상급 기술 심사관으로 취직했는데, 그러니까 하던 일이 이제 뭐 이게 특허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보는 거. 또 그 일을 되게 잘했다, 아인슈타인이. 되게 잘했고, 집안이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던 쪽이었고, 여기 취직한 거는 이 그로스만의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백으로, 친구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그 첫째 딸 리제르리 태어나는데 얘는 행방이 묘연해요. 그 다음 죽은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역사에 안 남아 있어요, 첫 딸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게 1901년인데 결혼은 이제 1903년에 결혼을 합니다. 밀레바 마리치하고. 그리고 이 1905년이 이제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라 불리는, 이해 논문을 5개를 쓰는데 그 중에 노벨상 받을 만한 논문을 3개를 써요. 그래서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라 부르는, 우리나라는 을사 조약 막 이제 이러던 때죠. 하여튼 이 해가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예요. 1907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 아이디어를 이때부터 생각을 했고, 그리고 1909년에 이제 취리 대학 조교수로 갔는데, 이때도 뭐 보면은 요 무렵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베른,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충 요즘 여러분들하고 좀 처지가 비슷했어. 일자리를 못 얻어서 어디 갈 데 없나 막 하기는 받았는데, 뭐 대학에 가서 이제 또 연구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고, 뭐 와이프는 임신해서 애 놓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일자리는 구해야겠고, 그래서 하여튼 친구 아버지의 백으로 특허청에 자리는 구했고, 근데 또 그 교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캐릭터가 어릴 때부터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지극히 잘난 척하는 잘난 척쟁이. 그러니까 오죽했겠어? 막 대학 가서도 막 이제 막 그러고 다니니까 교수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교수 자리 얻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하여튼 뭐 나름 고생을 하다가,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 1905년에 기적의 해라 불릴 만큼 노벨상 논문을 3개나 썼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2개가 뭐 하나는 그 뭐 학위 논문이고 다른 하나가 상대성 이론을 좀 확장해서 E는 MC 제곱이 적혀 있는 그 논문인데, 뭐 지금 같으면은 네이처 3단 콤보를 이루는 그런 논문을 쓰고도, 그 이상의 논문을 쓰고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이 벌써 취리 대학 조교수로 간 게 그 4년의 텀이 있는 거잖아. 이 동안에 이제 고생은 했는데 어쨌든 나름 명성은 알려져 가지고, 하여튼 이때부터 어쨌든 학교로 가게 됐고, 그것도 뭐 보세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프라로 가.
이때는 돈 문제로 여기서 2배 줄게 이래서 이제 풀하러 가고, 밀레바 마리치는 되게 싫어하고, 뭐 우리랑 비슷하죠? 살았던 게. 그러다 14년에 다시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고, 요때부터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거의 이제 굉장히 그 전환기를 맞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15년 11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성을 하는데, 내년이 2015년이잖아. 그죠? 내년이면 이제 100년 되는 거예요. 이제 100년. 19년 발렌타인데이 때 이혼을 하고 6월 1일 사촌 엘자하고 결혼을 하고, 요 19년에 이제 영국의 에딩턴이 5월 달에 일식이 있었는데, 일식 탐사를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걸 이제 검증하는 이제 뭐 결과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슈퍼스타가 돼요. 이때 영국의 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나중에 일반 상대하고 자세하게 얘기했지만은, 뭐 뉴턴을 무너뜨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에서 뉴턴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 독일은 1차 대전 적국이잖아. 적국의 과학자가 우리네 위대한 조상을 무너뜨렸다. 이 기사를 뽑기가 쉬웠겠어요? 에딩턴 생각해봐. 에딩턴은 영국 최고의 천문학자인데, 영국 최고의 천문학자가 적국의 과학자 유태인 출신에 그 사람의 이론을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거 하며, 그래서 제 말이 맞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죠? 1차 대전 1차 대전이 내가 끝났을 땐가? 뭐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21년에 노벨상 받는데, 노벨상 수상 이유는 광전효과. 1905년에 썼던 거. 수상 이유가 이래요. especially for 해서 photoelectric effect가 있고, 근데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안 하기는 그렇고, 근데 이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19년에 일식 탐사로 봤다고 하지만은 이게 또 정말로 그런 거냐, 완전히 확증을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쓴 거야. Service to Theoretical Physics라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때는 또 아인슈타인이 저기 해외 여행하느라고 이해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수상자는 맞는데. 32년에 독일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39년에 그 유명한 그 편지, 핵폭탄, 나치가 먼저 만들면 안 된다. 그 이제 편지를 쓴 게 39년이고, 40년에 미국 시민권 얻고 55년에 사망해요. 1905년이면은 아인슈타인 26세 되던 해. 26세 되던 해고, 그래서 2005년이 상대성 이론 나온 지 100주년이라 그래서 상대성 이론 나온 100주년, 아인슈타인 사망 50주년. 그래서 세계 물리의 해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뭐 상대성 이론 행사도 하고, 저도 그때 우연히 해화동 가는 길에 있는 국립과학관 있잖아요. 거기 갔었어요. 이거 세계 물리의 특별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뭐 이거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정말 여러분보다 더 어린 새파란 대학생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네. 재밌습니다. 되게 막 열심히 들었어요. 내년은 일반 상대론 100주년이니까 또 무슨 이벤트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 기적을 했는데, 이때 쓴 5개 중에 이제 중요한 3개가 이거예요.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광전효과는 먼저 알죠. 금속에 빛을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죠? 이거는 양자역학을 하면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브라운 운동은
그러니까 물에 꽃가루 뿌려놓으면 랜덤 운동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원자나 분자의 존재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1905년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라 그러죠. 그 세기말 비엔나 그쪽의 어떤 분위기, 학풍 이런 게 워낙 세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 내지는 이공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흔히 해요. 근데 그거는 과학에 대한 극히 일부의 관점에 지나지 않아요. 전혀 맞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런 논리 실증주의적인 어떤 사조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대라서 원자를 봤냐 이거지. 너가 원자를 봤어? 분자를 봤어? 왜 과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볼츠만 같은, 루트비 볼츠만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분자를 써서 기체분자 운동론을 써가지고 열연상을 설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학계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이러니까 우울증에 자살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 분자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요게 여기서 이거를 그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하고 브라운 운동을 여기서 예측한 어떤 값들이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아 진짜 분자가 있는 거구나, 그럼 원자도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전자를 발견한 게 1897년인데 몇 해 전이죠. 1905년보다 몇 해 전이고, 그런데도 어쨌든 원자나 분자의 존재가 전반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자와 분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 그래서 이게 이제 검증이 되고 나서는 실제 있는 게 되고,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한 건 1911년이 돼야 되죠, 러더퍼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물의 근본이 이제 뭐 원자다 이렇게 된 게 아주 최근입니다. 예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브라운 운동이.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 제목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독어 제목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대해서 가 제목이고,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오리지널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은 돌 하나죠, 그죠? 독일어로 돌 하나인데 현대로 가는 길은 많은 돌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프랑켄슈타인,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뭐 작가인데, 하여튼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 논리 실증주의 쪽에 뭐 대표적인, 아무튼 슈타인이 되게 많았다.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 아인슈타인이 베른에 살았을 때의 집이 이제 아인슈타인 하우스라고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잠깐 한번 가봤었는데, 뭐 내부도 이렇게 되고, 여기 방 안에 가보면 이렇게 막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상대성 이론 쭉 설명을 해놓은 그런 패널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여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도는 여인을 만났던 해, 가로 안에는 나이고. 그래서 우선 여동생 마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릴 때 뭐 볼링공 던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본 게 뭐 이게 괭이로 돼 있던데 괭이가 아니라 팽인 것 같아, 다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손에 집히는 거 있으면 막 여동생한테 집어 던지고 머리 던지고 막. 그래서 마야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천재 오빠를 둔 동생의 두개골은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괜히
옛날에 여동생을 괴롭힌 적이 있는 사람이 남학생이 있다면은 혹시 나도 아인슈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6세 때 그런 논문을 상대성 이론에 버금가는 논문을 썼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리 빈텔러. 빈텔러는 그 아인슈타인이 재수하면서 머물렀던 하숙집 주인이 빈텔러예요. 그래서 마리 빈텔러는 2살 연상인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아라우에서 1년간 재수할 때 그 하숙집 주립학교에 이제 그 입학해서 다닐 때 요스트 빈텔러의 둘째 딸 7남매 중에 딸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예뻤대요. 제일 예뻤고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 좀 하잖아, 그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악기를 좀 잘 다루면 인기가 많아요. 그 잘난 척쟁이에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 둘째 딸을 꼬셔가지고 근데 찌리러 간 데도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마리는 아인슈타인한테 너 저기 찌리로 가면은 내가 기차편으로 빨랫감 보내서 내가 빨래 해줄게. 실제 빨래 해주고, 아인슈타인은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세탁물만 보내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떠났는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여동생 마리가 이 빈텔러 집안의 그 파울 빈텔러하고 이제 결혼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친구 중에 이제 그 미셸 베서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얘도 그러니까 빈텔러 집안의 딸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집안에서도 빈텔러 집안 여식을 좋아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마야하고도 사돈을 맺었지만 아인슈타인도 마리랑 결혼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근데 어쨌든 결국 뭐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집안이 또 좀 그렇게 나중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는 어쨌든 결혼해서 뭐 이혼했는데 이 집 아들 중에 그 율리우스라고 있었는데 얘가 신경병에 걸려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정신착란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죽여요. 그래서 그 마리의 모친인 파울리네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누이 매부도 살해하고 자기는 자살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파울리네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이제 그 잘 따랐던 마마 빈텔러라고 하면서 아주 거의 엄마처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리는 나중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 미국 갔을 때 그러니까 뭐 이때는 완전히 이제 뭐 서로 연락을 뭐 하고 지내는 이런 사이가 전혀 아니었는데, 하여튼 좀 살기가 좀 궁색해져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이민 갈 수 있게 아인슈타인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쌩을 깠다. 근데 이제 비서가 전달 안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마리 빈텔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바 마리치. 그러니까 마리 빈텔러는 재수할 때 우리로 치면은 그 이제 재수할 때 학원에서 만났는데, 대학 붙고 서울 가면서 찬 거지 사실. 그래서 대학 가서 따로 이제 CC가 된 거예요, 밀레바 마리치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죠? 없나? 그래서 이 밀레바 마리치는 이 세르비아 수재 4살 연상인데, 뭐 이 당시에 어쨌든 20세기 초반이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뭐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밀레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뭐 최초가 많아요. 하여튼 밀레바가 뭐 최초로 뭐 고등학교인가 뭐 간 여학생 뭐, 그다음에 스위스 그 취리 공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라서 그 동구권에 있는 그 좀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꽤 오기도 했다 그래요. 어쨌든 밀레바는 하여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실력이 뛰어난 수재였고, 그 집안이 되게 빵빵했어요. 그 뭐 지방 유지 비슷하게 굉장히 재산도 많고. 근데 이 마리치인데, 밀레바 마리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중평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중평이 별로
그러니까 이쁘지 않고 못생겼다. 밀레바 마리치가. 살짝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왜소한 척에게 절름발이였대요. 이게 골반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세르비아계 여성한테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유전 비슷한 병이 있대요. 그래서 좀 골반 쪽에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좀 절름발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인슈타인 집안에서는 이 여자를 반대했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되게 좋아했고, 1901년에 첫 딸 리제를 낳았는데 얘는 그 다음 생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데 다른 친척한테 입양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몰라요. 이 리제를이 이때 태어났다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어요. 어쨌든 딸 놓고 이제 3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애를 놓고 결혼을 하는 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 그죠? 지금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가. 그러니까 축복해줘야 될 일인데 어쨌든 애를 놓고 결혼을 하는 게 뭐 좀 그랬는지 이때 결혼할 때는 이제 애가 있다는 거 숨기고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그 집안에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하여튼 아인슈타인 집안에서 절대 결혼, 뭐 거의 뭐 정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스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때 태어나고 맏아들이. 1909년부터 좀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둘째 아들이 이때 태어나고, 그래서 요때 보면 하여튼 나빠지기 전까지 4년, 1905년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요때 밀레바 마리치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기여를 꽤 했다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밀레바 마리치가 거의 다 했다. 이제 이런 좀 약간 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기여를 안 했다는 주장도 있고, 약간의 뭐 디스커션 하면서 도움을 준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1914년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베를린으로 갔을 때, 이때부터 그 공식적으로 거의 이제 별거를 해요, 둘이. 별거를 하고, 19년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제를이 이때 첫 딸이 있었다는 거는 86년에 맏아들 한스가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때부터 알게 됐고, 그래서 보면은 1914년에 그 아인슈타인이 베를린 오면서 이제 별거되고 그 전에도 사이가 좀 안 좋아 있었는데, 이때는 거의 뭐 곧 보겠지만 이때는 거의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별거 내지는 뭐 이혼을 위한 수순으로 가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본 궤도에 올라서 잘 굴러갔던 때가 대략 이 시기예요. 1914년 베를린 가고 나서. 그리고 완성된 게 1915년 11월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밀레바 마리치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러니까 밀레바 마리치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서로 별거 상태였고, 그 밀레바 마리치도 뭐 워낙 엄청난 수제였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 요때는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뭐 베른에 있을 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디스커션 하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던 사이였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데, 요때는 뭐 그러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스고 에드와르트고, 그리고 1914년에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너무 이제 밀레바가 싫어가지고 다시 재결합하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들 한번 보세요. 뭐 거의 뭐 하녀 부리듯이
뭐 거의 뭐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그 뭐 잠시 이제 뭐 이거를 뭐 받아들였던가 하여튼 뭐 이런 수준으로 아인슈타인 마음이 이미 떠났고 하여튼 되게 싫어했어요. 밀레바는 나름 뭐 관계 회복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기세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합니다. 1919년에. 그러니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거는 이때 공식 이혼은 그 19년인데 이혼 내용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돈을 넣고 그 이자를 이제 쓰는 걸로. 그리고 뭐 죽거나 재혼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으면 상금은 밀레바한테 주는 걸로. 근데 이때가 1918년이면은 이때는 아인슈타인이 언제 노벨상을 받느냐가 이제 그거만 남은 때였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던 거의. 그러니까 한 1910년 정도 되면은 이미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인데 1910년 정도면 이미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을 해요. 몇 번 노미네이트가 돼요. 그리고 18년이면은 그러니까 19년 5월에 에딩턴이 그 일식 탐사를 하고 그 결과가 발표되고 대서특필되고 한 게 뭐 그 10월, 11월이니까 그때 완전히 슈퍼스타가 될 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꽤 명성을 얻어 나가던 뭐 그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제 언제 받느냐만 남았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노벨상 상금을 뭐 위자료 명목으로 이렇게 주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을 받지 못하면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근데 스위스에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하여튼 간통죄로 선고받고 스위스에서 2년간 재혼이 안 되는 걸로. 하여튼 뭐 아인슈타인은 베를린에 있었으니까. 노벨상 수상한 뒤에 상금은 이제 밀레바한테 줬어요. 그래서 21년에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였고 안나 메어슈미트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다 만난 일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 요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취리 공대 교수로 갔는데 그 전에 좀 알던 여자인데 안나가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잘 있었냐? 교수 된 거 축하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뭐 취리 공대 교수로 갔다는 게 뭐 이렇게 조그만 신문 기사로는 안 나와. 그거를 얘가 봤어요, 안나가.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거를 덥석물고 연정이 듬뿍 담긴 답장을 보냈는데 이걸 밀레바가 봐요. 잡힌 거지. 그래서 밀레바가 뭐 완전히 이제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안나의 남편한테도 이제 알리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안나의 남편한테 사과까지 하고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자 레벤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자 레벤탈인데 이분은 3살 연상을 좋아해 아인슈타인이. 요즘도 그 드라마 밀회가 장안의 화제잖아. 밀회는 몇 살 차이죠 지금? 김혜하고 유아인하고 극 중에서 보는 사람 없어요? 아니 뭐하고 살아 대체. 그런 거라도 좀 보고 되지. 저는 1회만 봤어요 아직. 아무튼 이 엘자 레벤탈은 그러니까 모계로 사촌이고 부계로 육촌이에요. 이모의 딸이에요. 이모의 딸. 이종 사촌. 그리고 일제는 엘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했나 사별을 했나 그랬는데 그 남편 이름이 레벤탈이라서 엘자 레벤탈이라고 부르는데 일제하고 마르고트라는 딸이 이제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전에도 알고 지냈겠지 사촌이니까. 근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게 이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1912년이니까 밀레바 마리치하고 이제 좀
안 좋고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이럴 때 이제 사촌이 눈에 확 들어온 거지. 그리고 그때는 또 아인슈타인이 이제 막 명성을 좀 날리고 사교계에서도 뭐 좀 주가가 오르고 이제 이러던 때인데, 그래서 엘자도 그런 아인슈타인한테 관심이 좀 많았고, 그래서 19년에 이혼하고 어쨌든 6월 1일 결혼을 해요. 엘자 레벤탈하고. 엘자는 이제 이때 36년에 죽고, 그러니까 36년에 하여튼 죽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한 20년 더 살았죠. 55년이니까. 그리고 일제 레벤탈이 있는데, 일제 레벤탈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엘자의 딸이에요. 엘자의 맏딸인데, 그러니까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38세 때, 일제가 19살이고 엘자가 43살. 그 요때는 1917년이니까 한참 엘자랑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할까 말까 이제 이러던 때였어요. 엘자랑 다시, 그러니까 밀레바랑 이혼하고 엘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러던 때였는데, 이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일제하고 엘자하고 누구랑 결혼할 건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38세와 19세면 어우 더블 스코어죠 거의. 완벽한 더블 스코어. 그래서 요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일제가 그 뭐 썰에 따르면은 아인슈타인하고 엘자는 또 되게 참 엘자도 그 자기하고 아인슈타인의 결혼 문제인데 아인슈타인하고 일제하고 자기 딸하고 뭔가 썸씽 있나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거를 뭐 그 당사자 일제한테 일임을 하자라는 뭐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문제가 불거진 게 그 일제가 그때 만나던 니콜라이라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얘는 전형적인 바람둥이. 니콜라이는 뭐 니콜라이는 뭐 자기가 만난 여자 리스트를 100명이 넘는 여자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고 뭐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의 그런 남봉꾼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제가 그때 그 연인사였던 니콜레한테 그 보낸 편지가 18년 5월 20일자 편지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러니까 누구랑 이 편지에서 솔직히 지금 내가 그 괴롭다. 뭐 아인슈타인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엄마도 뭐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결정권이 다 와버렸다.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 편지에다가 일제가 쓸 때 편지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 읽고 나서 즉시 소각하라. 꼭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거를 니콜라이가 잘 챙겼는지 남아서 이렇게 이제 98년에 공개돼 이게 다 까발려진 거예요. 결국은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엘자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고 일제는 다른 작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제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이 딸한테도 관심이 있었다. 이런 썰이 있고, 또 다른 썰은 뭐냐면 일제가 어린 나이에 19살이니까 그럼 이때는 20살이었겠죠. 1918년이면. 뭐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호의를 이렇게 착각을 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썰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제가 있었고, 베티 노이만은 친구 조카인데 빈에 처음 만났고 이제 비서로 채용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엘자의 묵인하에. 하여튼 엘자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아인슈타인의 바람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그 일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가리타 코넨코바가 있는데, 이름이 보면 러시아죠. 그래서 이 여자는 소련 스파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35년에 처음 만났는데 56세. 35년이면 엘자가 죽기 전에. 네,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어떻게 만났냐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뭐 초상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세르게 코넨코프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 겸 화가 겸 뭐 하여튼 그리고 이 세르게 코넨코프의 와이프가 마가리타 코넨코바였어요. 당시 39세. 아인슈타인은 56세. 그래서 하여튼 거의 뭐 공식 하여튼 이렇다 그래요. KGB의 둘 다 공작원이었다 그래요. 주요 임무가 뭐 원폭 개발 정보를 취득하는 거고, 근데 불행하게도 하여튼 그 생애 마지막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관련된 기사가 여기 신동아에 아주 재밌게 잘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뭐 자세한 건 여기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소련 스파이라는 거는 그 신동아 기사에 나온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요 지령을 보낸 장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남아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그 대표적인 물리학자로 이제 오펜하이머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접근해서 하여튼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빼내라. 뭐 이런 거를 뭐 했다 그러는데, 오펜하이머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과학 분야 총책임자죠. 총책임자고, 그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이 좌익계율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했느냐, 정말로 소련 스파이들하고 조직적으로 연계가 있었느냐, 요게 논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끊임없이 뭐 전쟁 와중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고, 전쟁 끝나고도 이제 청문회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이제 메카시가 휩쓸던 시절이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랬고, 코넨코바가 체화도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메모인데, 이거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코넨코바가 오펜하이머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꼬셨다고 그랬는데, 또 오펜하이머의 전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제1의 기준은, 그러니까 뭐 연구원들 채용하고 하는 그런 제1의 기준은 얘가 이제 과학을 잘하냐, 물리를 잘하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오펜하이머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좌익 계열에 관심이 있고 좀 그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쪽 사람들 미팅에도 나가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코넨코바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에요. 하여튼 그 코넨코바 목표가 이제 이런 거였대요. 근데 결국은 원자폭탄과 관련된 비밀은 그 로스알라모스 내에서 있던 스파이도 있었고, 핵심 스파이 몇 명이 사실은 이미 다 알려졌던 때라서, 그 아인슈타인은 어쨌든 유태인이고, 하여튼 저기 독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끼워줄 리가 없어요. 엘리코 페르미도 그래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이고 실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최초로 인공적인 핵 융합로를 만든 사람이 엘리코인데, 그 사람도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 건 아니거든. 핵심적인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아예 그쪽 근처에 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린스턴에서 조용히 이제 자기 리서치나 하고 있던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되게 대표적인 과학자니까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하여튼 코넨코프 부분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뉴욕이나 이런 데 사교계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성과가 되게 좋았다. 쉽게 입사했을 때. 이게 이 사람 메모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이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동아에 있는 내용인데, 39년 어느 날, 이때는 그러면은 엘자 레벤탈이 죽은 뒤죠. 죽은 뒤에요. 하여튼 아인슈타인이 남편이니까 세르게 코넨코프한테 편지를 쓴 게 남아있는데, 하여튼 남편은 관계를 모르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 와이프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내가 아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를 하는데 그 의사 말이 그 호숫가 가서 요양을 하면 좋겠다더라. 그래서 코넨코프는 그래라? 그랬대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별장을 빌려놓고 여름마다 이렇게 휴양을 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했는데 이 사라나 호수가 어디냐면은 찾아보니까 이런 풍광이 좋은. 그래서 뭐 여름철 가고 싶은 세계 10대 휴양지 9위라고 합니다. 이 뭐 얼마나 믿을 만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아요. 인구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미국에서 뭐 11번째로 작은 마을이고 마을의 7.8% 거수고 요양소로 유명하고 하여튼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기온이 온화하고 여름에도 뭐 25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36년부터 이제 여기 여름 별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름을 났는데 39년에 그런 공작을 성공을 했고 45년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도 이제 여기 있었대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도. 그런데 이 마가리타 코넨코바의 마지막 임무 중에 하나가 전쟁 끝나고 뉴욕 주재 소련 총영사한테 아인슈타인하고 소련 총영사를 만나게 해라 이런 게 이제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가리타가 공작원이다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되게 어쨌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그러니까 나를 좋아했던 여자가 스파이였다 이러면 되게 일단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을 건데 어쨌든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나름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편지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 임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임무가 뭐냐면 이 임무 자체가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넨코바의 충성심을 일단 확인을 해서 너가 믿을만해, 여전히 믿을만해 애구나 하면은 너를 이제 모스크바로 안전하게 오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또 아인슈타인이 그런 정황을 알고서 이제 이런 얘기했으니까 당신 내가 뭐 무사히 이제 소련으로 잘 돌아가길 바란다는 거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영사를 잘 만났다. 뭐 이런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때 뭐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뭐 이제 조사를 받아요. 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이 무슨 뭐 적국에 소련의 무슨 공작원하고 뭐 이렇게 썸씽이 있었다. 이게 크게 공표는 안 되었다. 좀 미국 입장에서 좀 그런 거잖아, 이게. 잘 이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니까. 하여튼 나중에 조사할 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배려 차원에서 무사히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고 있던 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시계가 이거예요. 마가리타는 말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여튼,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고, 죽기 이제 대부분의 편지소가 있는데, 마가리타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형적인 판무 파탈이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만나기 전에 소련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같이 썸씽 했었던 사람 중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유명한 라흐마니노프하고도 뭐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하고 살야핀도 뭐 성악가인가 하여튼 그 편지가 남아있대요, 아직. 그리고 이 시계가 이제 98년 소더비 경매 때 이게 나오고, 요때 뭐 편지도 몇 통이 나와요, 경매에. 그래서 그때 경매에 나온 편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뭐 Everything here reminds me of you 하고 Alma's Shore Dictionary, Wonderful Pipe, in my hermit's cell. 45년 11월인데 여기 보면은
알마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에? 알마. 알버트하고 마가리타의 약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 기사도 있더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건데 증거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소더비 경매할 때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 물건값 높이려고 괜히 지어낸 이야기다. 그게 이제 반론의 요지예요. 요게 나온 게 98년 그때 소더비 경매하던 때 그 해 동아일보 기사예요. 반론을 했는데 대체로 다른 여러 자료들로 봤을 때는 공작원이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헬렌 듀카스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비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헌유산 집행자이고, 하여튼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문헌들 다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어디 헤브르 대학인가 거기 이제 다 넘기고, 그 밖에 뭐 이런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중앙일보 보도기사를 보면은 2006년에 다시 편지들이 공개가 되는데, 요게 엘자의 둘째 딸인 마르고트가 가지고 있던 편지들이 쫙 공개가 돼요. 헤브르 대학에 기생한 게. 마르고트가 2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 요때 이제 86년에 죽으면서 편지를 넘기고 사후 20년은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뭐 컨펌이 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퀴리 부인,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면모를 볼 수 있는 일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담 퀴리는 아시죠? 퀴리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피에르 퀴리가 마차 사고로 1906년에 죽고 미망인이 되는데, 랑주뱅이 피에르 퀴리의 제자였어요. 애 제자.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연문설이 난 거지. 랑주뱅이 이제 뭐 이걸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1911년에 퀴리가 노벨 화학상을 받던 해인데, 이때 연문설이 퍼져가지고 되게 이제 소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솔베이 학회라고 유명한 학회가 이제 이때 1회 열리는데, 요 학회에서도 이게 이제 되게 막 이제 논란이 된 거야. 막, 야, 누가 사귄대더라. 막. 그런 얘기하면은 다들 물리보다 훨씬 더 재밌게. 그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이제 퀴리가 랑주뱅한테 보낸 편지인데, 뭐 이런 편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때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퀴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한참 연문설 퍼지고 막 이러면서, 게다가 하여튼 이민자니까 되게 퀴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민자였는데 왜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남자를 꼬시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랑주뱅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되게 악녀였대요. 또 그래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고. 근데 요거는 잡지인데, 이 같은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마담 퀴리를 공격하는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지금 손글씨, 이게 지금 편지에 손글씨하고 이 외모, 범죄인 몽타주 같은 이 외모를 딱 실어가지고,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자기 딴에 과학적으로 분석한답시고, 마담 퀴리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손글씨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인권 어쩌고 하는데 옛날에 쟤네도 저러고 살았어. 100년 전에. 솔베이 학회 사진인데 여기 퀴리고 여기가 랑주뱅이고 여기 아인슈타인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고 솔베이 학회를 그 후원했던 그 사업가 로렌츠 여기 있고. 그래서 이때 그 아인슈타인이 하여튼 여기 그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여기 있던 과학자들은 되게 퀴리한테 우호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퀴리 부인을 어떻게 옹호를 했냐면은 어떻게 옹호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옹호했을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꼬실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데 무슨 연문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다운 참. 그래서 아인슈타인 여자들은 이 정도로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상대성 이론은 영어로 하면 Theory of Relativity예요. 줄여서 그냥 Relativity라고 하면은 대략 그게 이제 상대론에 대응되는 말인 것 같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Special Relativity라고 해요. 줄여서 SR. 일반은 그 General이 붙는 거죠. 줄여서 General Relativity, GR이라고 그래요. GR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원조에 대한 건 사실 갈릴레오까지 올라가는데, 그 갈릴레오가 재판받았던 그 두 책의 대화, 그게 뭐 나흘간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식으로. 그 둘째 날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구 회전을 못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그 비율을 이제 배를 타고 하면서 공을 던지는 그 비율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복잡하게 쓰면 이제 이런 거지. 관성좌표계에서 정지 상태하고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갈릴레오 시절부터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관성좌표계라는 그 Inertial Frame of Reference,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벙커원에서 그 과학 토크를 할 때 신나게 이제 아인슈타인 여자 얘기 막 하다가 이제 과학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관성좌표계에서는 이 얘기했더니 다들 순간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얼어붙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어쩔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성좌표계는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좌표계예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관성좌표계 사이에서는 서로 등속운동을 하는 거고, 등속운동은 속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운동은 등속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속도 변화가, 그러니까 크기는 같을 수가 있는데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벡터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원운동은 등속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원운동하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아닌 것이 바깥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관성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 안 돼요. 원운동하는 거는. 운동하는 애가 운동 상태가 바뀌려고 하잖아.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을 받으니까. 원운동은 관성좌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은 관성좌표계도 사이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로 등속하는 두 좌표계 사이 관계에 관한 이론인데, 왜 스페셜이 붙었냐면은 등속 운동 자체가 스페셜하니까 정지상태 운동에서 구분할 수 없고 관성의 법칙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가속 운동의 특수한 경우죠. 가속도가 0인 케이스니까. 반대로 가속 운동은 등속 운동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사이 관계에 대한 거고,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에 대한 얘기예요. 가속 운동하면 관성력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제너럴 렐러티비티예요. 그래서 그게 스페셜하고 제너럴의 차이고,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게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할 때 가정한 게 두 개예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 같고 광속도 똑같다.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죠, 이게? 내가 여기서 물리법칙, 적용되는 물리법칙하고 기차 타고 가는 시스템에서 물리법칙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예? 지구의 갈릴레오 입장에서 보면 배 타고 가는 사람의 물리법칙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에테르와 맥스웰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이게 트리비얼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이전에 에테르가 일단 있었잖아. 사람들이 이걸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에테르가. 그럼 이렇게 되면 맥스웰 방정식은 에테르 정지 좌표계에서 정확한 거고 그 운동화 좌표계에서 방정식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광속도 바뀌고 에테르를 타고 가면 그러면 방정식이 바뀐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맥스웰 방정식이 정말로 전자기를 기술하는 그 올바른 자연의 이론이라면은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물리 법칙이 바뀌는 거라고. 좌표계에 따라서. 그죠? 광속도 바뀌고. 아까 봤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웨이브 이퀘이션의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튼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이제 그 운동할 때는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렌츠 같은 사람은 그거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에테르가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진행 방향으로 물체의 길이가 줄어드는지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에테르가 없고 일단 그런 쓸데없는 게 없고 맥스웰 방정식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러니까 과학 맥스웰 방정식이 자연에 맞는 이론이라면은 이게 어디서나 똑같다. 내가 여기서 쓴 맥스웰 방정식이나 배 타고 가는 사람의 맥스웰 방정식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게 그걸 찾는 거잖아. 보편적인 거. 정지한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운동하는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그런 방정식을 찾는 게 목표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인슈타인의 이런 관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 방정식 안 바꿔도 돼, 이제는. 이게 맞다면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했어요. 어제 그 세미나 때 공신욱 교수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거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똑같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을 봤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맥스웰 방정식이었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좌표계를 사이에서 뭐 물리법칙 같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이 이제 이랬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 그 트랙을 충실하게 쫓아갔던 거지. 그러면서 에테르 따위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광속은 어디서나 똑같다고 본 거죠. 생각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과정인데 아까 그 문자 질문 왔던 거 생각해 봅시다. 정지한 사람이 빛의 속도를 보면 이게 광속 c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근데 자동차가 V로 달리면서 빛을 쏴, 전조등을 쏴. 그럼 광속이 C야. 그러면 정지한 사람이 보면 C 플러스 V가 돼야 되잖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실제로 뭐란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주장. 이것도 C란 얘기예요. 이것도 C고 더 황당한 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어릴 때 했던 거. 차를 타고 광속으로 달려. 차를 타고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광속을 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지하철하고 속도가 같으면 옆에 지하철이 정지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빛도 정지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 고 선생의 생각으로는. 근데 아인슈타인 주장은 뭐냐? 이거도 C라는 거예요. 이게 광속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가 잘못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다 보면은 어떻게 속도가 그렇게 돼서 그 문자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10만 킬로 가는데 30만 킬로 여전히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강요 의학문을 써주시고요.